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트. 미래가치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금방 지났습니다. 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본래 그대로입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부동산에 고민이 있으셔서 빠지셨나 했더니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 감소, 전세 매매 동반 상승 계속되나. 자, 서울. 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세 시장도 빠르게 과열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전세 대란 예고도 막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세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일각에서는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한은에서 이번 25일 날, 네. 지난 25일 날 발표하는 금융안정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 가격 16.1%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1.7%가 하락했다. 이런 지금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타내 주는데 이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입주 물량이 서울에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입주 물량이 올해도 이제 3만 뭐 한 7천 가구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게 서울에 매년 들어와야 될 입주 물량이 평균적으로 한 4만 7천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못 미치잖아요. 계속 지금 못 미쳐 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후년 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뭐 통계 기간마다 약간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만 가구 이하로 공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9천 가구대 뭐 이렇게 어떤 데는 뭐 7천 가구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4만 한 7천 가구가 매년 입주가 돼야 되는데 1만 가구 이하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턱없이란 말이 들어가네요. 턱없이 그렇죠.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계속 오르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규 공급이 위축이 된 이유, 이게 턱없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시나요? 신규 공급을 우리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네. 결국은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 그 재개발 재건축을 네.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으니까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그리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진행이 안 네네. 되고 그래서 이게 그 대책이 이 정비 사업을 단축 좀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이 원래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 특례법 정비 사업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법이 이게 뭐냐면은 이 정비 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 계획, 가장 처음 단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뭐 이런 조합 설립을 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비 구역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정비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면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도 3년 이상 시간을 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보통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아무리 빨라야 1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단계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땡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그 규제, 이 부동산에 있는 규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 신규 공급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사비가 지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인건비도 급등을 하고. 그렇죠. 원자재 값도 예, 오르고. 그렇죠. 원자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이죠.
이 공사비 급등으로 해서 조합과 그다음에 이제 이 시공사 간에 이제 갈등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는 오히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규 공급이 활발하게 되려면요, 결국은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요. 좋아야지 왜냐하면 이 건설사들은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남아야지 하는 거지. 만약에 적자가 나면 이거 공사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해야 되는데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잘 돌아가고 네. 하락이고 그럴 때는 분양가도 우리가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익이 남으니까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가겠지만 그리고 조합원들도 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규제로 묶여서 계속 되면은 이런 것들도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장 이런 시장이 돼야 공급도 원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반증해주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규 공급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전세값이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전세 매물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신규 공급이 줄어든 것 말고 이 전세 매물이 감소한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나 있어요? 예, 그게 네.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신규 공급 물량이 없죠. 네. 신규 공급 물량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전세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신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는 물량이 지금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들 거기서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입자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4년까지 지금 살거든요. 네. 본래는 2년마다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들도 지금 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눌러 앉아 있으니까 줄어드는 거죠. 전세 매물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네.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못하는 임대 사업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즉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원의 역할을 해왔는데 네. 다주택자 규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 많이 하죠?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이거 다 팔고 가장 비싼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사자. 네.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거네요. 시장으로 그렇죠. 쏟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요즘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전세값 위에 나는 매매값.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값과 함께 매매값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부 지역, 강남권이라고 대표하는 강남권의 일부 얘기인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6월 셋째 주 기준으로 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65% 올랐어요. 근데 전세값은 0.79%.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전세값이 2023년도 6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23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오르는 속도보다 매매가가 오르는 속도가 지금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가 5월 기준으로 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45.2%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서울 25개 구가 연초보다 지금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근데 전세가율이 하락하니까 전세가 싸진 게 아니고 매매가가 더 많이 올라서 전세가가 전세가는 그 위치에 있던지 조금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너무 확 튀니까 전세가 비율이 오히려 지금 떨어진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오히려 전세가율이 하락한 만큼 갭 투자의 수요 부담은 더 커질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에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갭 투자를 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매매가에 가깝게 전세가가 있어야지 내가 저 집을 하면서 전세로 돌려서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시장은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이제 급박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일단은 공급이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공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끝에
정권 말기쯤 돼서 이제 공급 부족의 인식을 느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급을 했는데 늦었죠 좀 그 네, 타이밍이. 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금리 인하라든지 네. 예, 그 하나의 추세죠. 금리 인하 그리고 공급 부족 이 두 가지 테마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네.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 오르더라. 뭐 이게 그런- 지금 네.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난번에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 진보 정권 시즌 때마다 집값이 어떻게 그 타이밍마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지금 또 똑같은 양상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전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3주, 4주 차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했다고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부터 부동산은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상승 추세일 때는 기저 효과는 단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땐 전세를 끼고 투자자들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전세 이게 매매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도 커질 거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수요자 그게 커지게 되면은 네. 매매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전세가도 따라서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갭 투자 수요도 그렇지만은 이 실전세 실수요자 부담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커지는 상황이 지금 그래요?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세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눈을 돌리는 게 비아파트인 빌라입니다. 근데 빌라 수요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현실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빌라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빌라는 왜 공급이 부족한 걸까요? 앞서 말씀하신 건설사의 어떤 소위 말하는 마진,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거는 일단 전세 사기 문제. 전세 사기. 그게 믿음이 없다. 시장에서 믿음이 떨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엄청난 그 화두가 됐잖아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그 전세 사기가 사실 생긴 지역들은 한정적인데 그게 마치 모든 빌라가 전세 사기의 대상인 양 맞아요. 이렇게들 많이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세에 대한 이 빌라 전세에 대한 포비아 현상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뭐 건축비, 그다음에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빌라를 땅을 사서 빌라를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뭐 거기에 짓게 되면은 이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네, 대출이 네. 막 70%까지 막 나왔거든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근데 그게 지금은 상당히 지금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만약에 30억짜리 땅을 사서 거기다가 빌라를 짓는다. 그러면 최소한 내 돈은 일단 처음에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질 수 있느냐? PF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그리고 떨어지죠. 지금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저도 이게 분양가를 높이 빌라를 해야 되니까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게 신축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출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강화가 돼가지고 네. 사실 접근이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지금 2021년도, 네. 2022년도만 해도 네. 이 착공 물량이요. 이 빌라 착공 물량이 9,249건, 그다음에 2022년도는 7,032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요. 네, 네. 지금 24년 지난해는 2,818건, 확 줄었네요. 예, 25년 올해는 2,590건 대폭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빌라 매물이 거의 지금 정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시세 가치가 엄청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빌라는 어디에 사야 된다? 재개발? 그렇죠. 정답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은 희소 가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급이 지금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빌라든 아파트든. 그래요.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전세 사기가 사람들 뇌리에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정부에서 정말 엄벌 이런 전세 사기는 정말 강한 처벌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빌라는 아파트처럼 아파트는 다양한 어플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아는데 그러니까 모르지. 빌라는 실거래가가 좀 이게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뭐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요인이 좀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좀 불안 요인이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아파트는 뭐 이제 뭐 투명하지만 빌라 시장은 그냥 여기에 이쪽에 있는 빌라가 병짜리가 요 정도 되니까 네. 요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 가서 이렇게 가격들이 책정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지금 이 녹화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6월 27일입니다. 근데 저희 녹화하기 30분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인데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30분 전에 나온 따끈따끈, 저희는 따끈따끈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 다 아는 내용이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가장 빨리 다룬다 이 이야기를 요 말씀과 함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보셨지요 기사? 예. 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본래는 이번 7월 달에 이제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네. 이제 그때 이제 대출이 좀 줄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여기도 오르고 막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올랐다 막 이런 기사가 기사가 나오니까 나오죠. 지금 정부에 지금 급한 거예요 마음이. 예, 급하다 보니까 대책을 지금 바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첫 번째 대책은 항상 그 대출 규제가 먼저 나온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은 LTV를 80%에서 70%까지 낮추고 낮췄습니다. 낮추고 네. 그리고 전입 의무도 부과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들어가 살아야 될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전입 의무 부과하고 네. 다주택자는 사실상 이 대출을 전혀 안 해주고요. 안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었을 때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그보다 좀 더 강해진 그거보다 건가요? 더 강한 거죠 지금. 어. 이게 상당히 강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게 28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오늘 27일이니까 네, 28일부터 내일부터. 네, 내일이네요. 내일. 와. 아주 급박하게 지금 급박하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지금 그 인식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일단 그럼 내용은 일단 네.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일단 내용부터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실수요자로 여기 저 대출 한도가 컸던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도 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한마디로 이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네. 집을 살 때 이젠 대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제 좀 못 사게끔. 근데 이게 서민 대출 여겨지는 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이 한도도 지금 줄어들고요. 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애 그러니까 최초 그런 식의 대출을 받아서 집 쪽으로 자금이 다 쏠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네. 한다. 네. 그래서 생애 최초 청년 버팀목 대출도 2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한도가 축소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출을 팍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 대출을 확 줄여서 한마디로 수도권에서는 집을 못 사게 하겠다. 그러니까 즉 아예 못 사게 하겠다는 거죠. 네. 6억 원 이상 대출이 절대 안 나오게 하겠다. 집 살 때. 좋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선. 예, 수도권에서. 지방에서는 현행 유지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근데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대표님에서 옆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과연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했는데 대표님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대책이 사실은 이 다주택자들은 전혀 지금 못 사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대출을 못 받게 지금 해놨는데요. 그건 이런 대출을 다주택자 대출을 막는 정책은 예전에도 해왔고요. 네.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번 대출은 한마디로 서민 대출을 여기는 그런 디딤돌 버팀목 대출 이런 것들 다 지금 한마디로 축소를 시킨다면 과연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라는 거죠. 말씀은 예전에는 다주택자만 핀셋처럼 찝어서 규제였다면 이번에는 전체를 규제를 한다 이런 느낌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나온 걸 보면은 이게
서민들이 오히려 더 대출 받기 지금 어렵게 만들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다주택자들이 우리 소위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여기 돈이 여력이 있어. 그래서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를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 사는 게 아니고 전세를 끼고 사거든요. 그렇죠. 전세를 끼고 전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대출보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서 사실은 대출하고 무관해요. 이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타켓으로 해서 타격을 받는 거는 한마디로 서민들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전세를 구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 뭐 서민들이 이 대출을 받는 걸 줄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영향을 받는 대책이라서 저는 이게 과연 이게 효과가 엄청 클까? 있을까? 대책은 강합니다. 되게 강한 대책은 맞는데요.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지금 시기에 너무 정부에서 좀 다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은행에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주택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집값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뛴다고 믿으면은 네. 8개월 후에 집값이 진짜 오른다. 뭐 이게 한은에서 이게 연구 보고서로 나왔어요. 8개월. 재밌네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심리. 거죠. 지금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8개월에 오른다. 8개월에 뛴다고 이런 여기 보고서 말씀이세요? 나와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이 연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2020년에서 2022년 이때도 정부에서 강하게 네. 어떤 그 신호를 강하게 줬으면은 그때 오른 가격보다 한 절반 가까이는 더 안 올랐을 거다. 오히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8개월 전이 언제 뭐가 있었지? 8개월 전에. 아니 8개월 전이 아니고 2020년에서 네. 22년도에 그때도 정부가 강하게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요소를 시장에 강하게 했으면은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사람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8개월 후에 집값이 상승하더라 이런 지금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지금 급하다.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이 안정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급하게 그냥 대책을 막 내놓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의 그런 신뢰를 깰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네, 그래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뭔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안정시킬 수 있는 무조건 규제 대책 일변도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어떤 정책을 필 때는 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네. 요소 항상 존재하잖아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누구나 맞아요. 다 만족시키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비중이 더 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정책 금융 대출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게 둘 다를 지금 뭐 DSR 적용을 해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건 결국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거든요. 저소득층 이것을 갖다가 가장 약한 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책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게 쉽게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네. 전세의 목적으로만 써라. 음.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뭔가 세분화 시켜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이게 서민들한테 취약계층 한테 오히려 더 영향이 크게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쭉 들어보고 뉴스를 쭉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외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뭐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제일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잡을 수도 없고 이쪽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정말 핀셋으로 콕 집어서 그 부분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데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에만 활용할 수 있게끔만 그렇죠. 예. 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자금이 활용도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이런 좀 뭐라고 할까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오게 된 계기를 보면 이게 보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입장을 내놨을 때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니 예, 예. 언론과 신문 뭐 이런 데서
지금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대책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규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그래요. 그런 대책은 분명히 같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항상 말씀대로 규제가 나오면 단기간 짧게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우 저희 지금 한 30분도 안 됐죠 이 대책이 나온지. 네. 근데 저희는 바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대표님 말씀대로 시장이 흘러가는지 또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 요새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요즘처럼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정말 전략 같은 게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무료 그렇죠. 세미나가 그 도움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죠? 주제가 이제 변화하는 지금 시장, 음, 마침 또 변화하는 시장이죠. 네. 변화하는 시장의 상급지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급지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상급지가 될 지역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상급지는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지가 될 미래의 지역을 우리가 선점 투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이라는 거죠. 네. 재건축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지금 너무 단편적인 눈앞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만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흐름, 제가 추세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추세가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지역들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알찬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